인사관리 영역 중에 좀 취약해 보이는 영역 네.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취약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대부분 직무관리라든지 네. 성과관리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외로 네. 이 직무관리 영역 취약성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직무기술서가 왜 필요한지 5가지 이유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 셰프 정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겨울이 가고 이제 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릇파릇한 이제 봄이 왔죠? 네, 저희가 이 시기별로 네.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챙겨야 할 네. 그런 인사관리, 노무관리 내용들을 쭉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목표 합의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근데 목표 합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 우리나라 기업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뭐 성과관리, 네. 보상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성과관리는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네.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지만 네. 생각보다 직무에 대한 얘기는 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 가보면 직무 정리가 생각보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뿐만 아니라 업무 분장마저도 네.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에서 이런 게 굳이 네.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뭐 이렇게까지고 하냐.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네. 이제 이런 회사도 있고 네. 되게 형식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유뿐만 아니라 네. 실무적으로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많은 회사에서 직무 중심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많이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직무 내용이나 아니면 직무 목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팀장님과 팀원 간에 실갱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있고 일을 제대로 했냐 아니냐 관점이 있는데 네. 직무관리에서 직무기술서만 제대로 잘 작성을 하더라도 네.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서 네.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무관리를 우리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사관리 체계라든지 직무, 직위, 과업 이런 기본 개념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례를 들어서 쉽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직무 개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직무관리가 인사관리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단히만 네.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쫙 커졌죠. 이제 보시면은 인사관리 구조에서 채용관리, 직무관리, 평가관리, 보상, 육성, 퇴직관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네. 사실 중심부에 직무관리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출발점이 사실 채용관리가 아니라 네. 직무관리를 이제 첫 번째 중심에 두고 직무를 베이스로 한 채용관리, 직무를 베이스로 한 평가관리, 네. 그 다음에 보상, 육성, 퇴직관리. 이 번호가 이제 나오는 걸 보시면 네. 이제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인사관리 구조에 이제 있어서 출발점이 직무관리다. 그리고 네. 이 직무관리 영역 보시면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 이렇게 나오는데 직무분석 단계에서 도출되는 것이 직무기술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직무 관련 개념을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마트 가면은 여러 직무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농산물도 담당하시고, 공산품 담당도 네. 있고, 이제 계산 담당도 있고. 그런데 계산 담당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보면, 계산 담당이라는 직무는 사실 하나로 존재하지만, 네.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수십 명이거든요. 네. 카운터가 여러 개니까. 그 하위에 있는 개념을 직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1번 계산대 캐셔, 2번 계산대 캐셔, 3번 계산대 캐셔, 뭐 5번, 6번, 7번 있는데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하죠. 예. 유사하니까 이 수행하는 직위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인사관리 편의상 하나의 계산 담당 직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 담당이라는 직무가 나오고 네. 그러면 한 직위마다 구성된 과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일을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거 밑에 보시면 과업이라고 해서 상품 계산, 계산 업무 정산, 반품 업무 처리, 고객 문의 응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과업이 쭉 나오죠. 네. 자, 그러면 동일한 계산 담당이라는 직무 아래 예를 들면 직위 개념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죠? 그냥 과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네. 쭉 정리가 되는 모양새로 이제 네.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 개념이 있을 수 이제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직무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네.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무 수행자의 인적 요건을 밝힌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틀인데 네. 직무 내용이라는 부분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과업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성과 책임이 있거든요. 성과 네. 책임과 과업이 있다. 쉽게 말하면 성과 책임은 직무의 목적이죠. 네. 우리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이 성과 책임을 보고 이런 과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 분석 때 밝혀지는 것은 직무의 내용으로서 성과 책임과 과업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인적 요건이 뭐냐. 그래서 뭐 필요 학력, 경력,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데 직무 단위로 밝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의 내용을 밝히고 직무 수행자의 인적 요건을 밝히는 활동을 말하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직무기술서 만드는 절차를 쭉 설명드리면서 정리는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1차적인 산출물로 네. 나오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직무 분석 활동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직무기술서와 명세서인데, 먼저 왼쪽에 있는 직무기술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업 등 직무 정보를 쭉 문서에 이제 정리한 거고, 영어로 job descrip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대체로 과업과 성과 책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주로 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직무 명세서는 job specification. 우리가 보통 스펙 얘기할 때 이 specification을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는데, 네. 인적 요건이니까 보시면 뭐 요구되는 지식, 능력, 경력, 기술 요소, 자격, 뭐 교육,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고 네. 뭐 역량 이런 거를 규명할 수도 이제 있겠죠. 네. 보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 직무 프로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직무 기술서 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직무의 개념이나 직무 분석이 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면 도대체 어떤 거에 도움이 되길래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5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들어가는 거, 직무 기술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자, 직무 기술서를 이제 만들면 이 직무 내용과 성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우리 직원들이나 동료분들 중에 저 뭐 하면 돼요? 무슨 일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묻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그 직원들끼리 이제 이거는 너 일이다, 네.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네.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경계가 누구 일이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 직무 기술서가 정리되면 업무 내용도 네. 정리되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성과 책임, 이 직무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성과 책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네. 이런 논의가 또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뭐 쉽게 영업 담당으로 일하는 뭐 김철수 매니저가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어느 날 고객 클레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는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불만족인 상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런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담당자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럼 보통은 뭐 리더분이 야, 알아서 빨리 잘 해결해.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이런 거를 뭐 딱히 얘기해 주는 거는 아닌데, 네. 사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면 네. 뭐 담당자로서는 일단 단편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그 강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전화할까? 뭐 찾아갈까? 그 다음에 뭐 줌 회의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직무기술서가 도출이 돼 있어서 고객 클레임 부분에 이제 이런 과업과 성과 책임이 규명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고객 이제 클레임인데 고객 클레임 접수,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대안 제시라는 기준점 있는 활동들이 있고, 네. 근데 이걸 뭐 그 자체로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성과 책임이 이제 규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고객 클레임 해결에 관련해서는. 네. 클레임 발생 시 문제 해결의 신속성을 높인다. 기준점은 한 이틀 이내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확보한다. 90% 이상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어떤 기준점 성과 체계를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전화할까,
뭐 만날까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내가 이 일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목적과 지금 활동들이 중요한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당연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거래처 클레임이 왜 들어왔을까? 이거를 지금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럼 결국은 고객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대응 방안을 어떤 방안을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실행까지 우리가 신속하게 되려면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그래서 거래처 클레임을 분석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 3가지를 정리해서 네. 오후 3시까지 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실행한다.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업무 기준점을 만들어서 네. 수행할 수 있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평소에 이런 것들이 내 일하는 방식으로 탑재가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뭐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직무기술서 만들면 좋은 점은 직무 내용과 성과 책임이 명확히 된다는 거. 네. 다음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 적재적소의 채용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요즘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됐지만 무조건 뭐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스펙 좋은 네. 사람 뽑아가지고 뭐 일은 나중에 아무거나 줘보고 맞는 일 주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 직무기술서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직무기술서는 직무 내용도 있지만 성과 책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직무기술서가 잘 우리가 구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이거 활용이 되고 있으면 네. 그냥 스펙 좋은 사람도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직무의 성과 책임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그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직무 명세서 보니까 필요한 지식, 기술, 교육 뭐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 네. 그거 자체가 뭐가 될까요? 그 자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렇죠. 거죠. 채용의 기준이니까 네. 채용 공고를 낼 때도 그걸 활용해서 낼 수가 있고 매번 채용 공고 낼 때 뭐를 적어야 되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무 명세서 보시면 이제 직무명도 나오지만 일정 요건으로 학력이나 전공, 성별, 자격증, 필요 지식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 셰프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네. 아까 인사관리 체계에서 네. 이제 직무에서 채용으로 가는 그렇죠. 그 구조가 딱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림과 연계된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3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구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자,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하고 또 직무를 베이스로 왼쪽에 있는 평가와 또 보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 열심히 야근하면서 일했는데 좋은 평가 주세요. 또는 보상 주세요. 네. 이렇게 하지만 물론 네. 뭐 나쁜 건 아니나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사실 명확하게 도출이 안 돼 있으면 네. 기준점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네. 성과 책임이 뭐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이 열심히 한 결과물이 성과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아닌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목표 합의 단계부터 네. 코칭을 하는 거, 최종 평가를 내고 보상과 연결되는 이 모든 구조 아래에서 영향을 이제 끼치는 기반이 되는 게 네. 이 직무 기술서가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강 셰프님도 저 컨설팅 해보면 경험을 하지만 네. 저희가 HR 진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직무관리. 그렇죠. 직무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아주 정교한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뭐 수십 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지만 네. 이 성과 관리 제도나 보상 제도를 셋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직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네. 이 직무를 수행하는 목적의 성과 책임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직무기술서가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을 보면은 항상 그 성과 책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성과 책임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 4번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네. 결국 성장이잖아요. 네. 육성과 성장인데 매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무슨 교육 받아? 네. 무슨 교육해야 돼? 네. 근데 이것도 참 예. 안타까운 게, 자, 직무 명세서 아까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직무마다 네.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있지만, 네. 직무 내용이 명확히 있고, 역량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성과 책임도 이제 규명이 돼 있으면, 네. 뭐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직무 중심의 교육이 뭔지도 네. 우리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사례에서 나왔던
영업 담당 김철수 대리 거래처 관리 능력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직무 명세 같은데 이제 있다면 네. 그걸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교육이나 네. 도서학습이나 뭐 자체 COP 활동이나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대번 이런 얘기 나오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교육가라고 하십니까? 네. 열심히 일하면 되죠. 네. 이런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역량 개발 계획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영어 공부를 막연히 한다고 이렇게 잡았는데 제 직무와 연관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네. 확실히 역량 개발 계획은 직무와 연결이 돼야 조금 더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5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 연속성 확보죠.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람이 떠나는 게 무섭다. 네. 인수인계가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직무 기술서 자체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직무를 넘겨주는 그런 네. 구조가 이제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직무가 정리돼 있고 네. 이 직무는 어떤 일로 과업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인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가 돼 있으면 네.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이걸 보면서 일을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특수사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기타 사항이나 네. 부가조건란의 특이사항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사실 뭐 극단적인 케이스로 인수인계 안 하고 막 도망갔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폭망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네.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5가지 네. 이 직무기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딱 정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직무기술서를 자꾸 형식적인 문서 네. 그냥 그거 있어봐야 뭐 의미 없더라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시는데 네.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제대로 우리가 작성해서 활용하기만 하시면 네. 우리가 성과 기준이라든지 또는 직무 성과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채용이라든지 평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육성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고요. 네.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인 대로 의미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조직은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기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이만큼 중요한 직무기술서를 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데요.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무기술서 작성하는 방법 너무 어렵지 않게 네. 전체적으로 절차와 필요한 양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려면 절차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림이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직무분석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가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설명회를 하는 단계, 세 번째가 직무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 네 번째가 최종적으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 네 단계 정도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네. 사전 준비 단계부터 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네. 직무 분석 사전 준비 단계 보시면은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도가 중요해요. 우리 회사의 조직도인데 보통 3년간 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뭐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도를 보면 직무가 또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회사에 존재하는 업무 분장표 있죠. 네. 직무 기술서 정도는 아닌데 어떤 일이 무슨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간단히 설정된 직무 업무 분장표 있을 수 있고 네. 뭐 레이버 스케줄이나 업무 매뉴얼이나 직무와 관련된 네. 여러 문헌 정보는 다 이제 수집해서 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조금 활용해보자 이런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런 것도 돼요. ISO 인증받을 때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FT를 구성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HR에 혼자서 직무분석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뭐 자기 부서권은 만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직무기술서는요,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들, 여기 맨 밑에 보면 SME라 그래서 네. Subject Matter Expert라고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현업에 계신 팀장님이나 네. 차석쯤 되는 책임이나 뭐 차장님 정도 되는 레벨에서 직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RT 민원 들어가겠죠? 현업팀장이나 또는 이제 SME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차석급. 네. 그 다음에 활동기간도 정해야 되겠고, TF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설명을 쭉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TF 구성을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사전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인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정보 수집 단계인데,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무정보 수집하는 거가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직무분석 설명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직무조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직무분석 설명회는 뭐냐면, 네. 직무분석의 목적이나 절차, 일정, 그 다음에 역할 같은 것들을 말씀드려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구성원분들은 뭘 한다 그러면 인식이 어때요? 항상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네. 귀찮은 거예요, 사실. 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가 요청하고 적어줘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많다 네. 보니까 귀찮은데 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잘 설명을 해야 되죠. 왜 네. 직무 분석을 하는지, 네. 직무기술사가 나왔을 때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건지 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러면 회의도 있을 거다, 네. 뭐 더 작성해야 될 거다, 네. 뭐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네. 필요하다라면 우리 뒤에 이제 업무조사서 쓴 네. 활동이 있는데 네. 그런 양식 설명해주고 네. 작성법 설명도 해주고 네. 질의응답도 충분히 받아서 혹시나 우리 일 잘 안 하고 있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오해도 좀 풀고 네. 이런 작업이 이제 설명회로 들어가고 네.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조사 실시해서 여러 가지 직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네.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관찰, 면접, 질문지, 뭐 중요사건 기록법 뭐 쭉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긴 쓰셨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 특성이라든지 뭐 직종이라든지 회사 상황에 맞게끔 네. 적정하게 그냥 혼합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컨설팅 할 때 항공 물류회사 이제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냥 문서로서만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번 관찰하는 것도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게 되는 분들은 가서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옮기는지,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해야 네. 문서 이해가 될 테니까. 네. 근데 사무직은 관찰법을 하면 어떨까요? 머릿속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관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네. 일하시는데 부담만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문서를 받은 다음에 음. 뭘 하면 돼요? 인터뷰를 하거나 네. 이런 방식이 좋겠죠. 그래서 네. 이제 직무에 따라서 관찰법도 있고 네. 면접법도 있고 뭐 질문지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업무조사서나 직무조사서 같은 빈 양식을 드리고 네. 개개인이 이제 이거를 작성해서 네. 자기 일을 쭉 설명하는 식으로 네. 로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네. 부족하면 관찰법도 네. 직무에 따라서 하고 네. 아니면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관찰법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이제 드리고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조사를 하는 업무조사서 양식 작성 네.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직무의 내용은 네. 직무 수행자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무 수행자가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네. 좀 직무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앞에 팀 업무 조사서 양식을 저희가 띄워놨는데요. 네. 이 업무 조사서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작성이 된 예시인데 네. 쭉 내용 보시면 뭐 작성자, 김철수 대리, 확인자, 황성환 차장 이렇게 나오고 네. 기본정보 부서명, 업무명, 업무개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기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빈칸으로 원래는 돼 있겠죠. 네. 그리고 작성이 되고 직무성과 책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직무 내용이 있잖아요. 네. 직무성과 책임은 이제 직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직무성과 책임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직무성과 책임을 먼저 쓴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의 목적인 성과 책임과 이제 직무 내용. 근데 보통은 업무 조사를 한다 그러면 직무성과 책임은 생략한 채로 직무 내용 중심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직무성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띄워드리겠지만 직무성과 책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우리 기존에 찍어놓던 이 성과 책임과 관련한 영상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조건과 관련된 부분도 업무조사 양식에서 조사를 해요. 당신이 수행하는 일을 보고 최소 필요한 학력과 또 전공과 성별, 그다음에 자격증, 필요 지식, 경험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자, FM대로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만약에 100명이다. 네. 그러면 100명이 이 업무 조서 양식을 채워 넣겠죠. 네. 이렇게 쭉 작성을 해가지고 본인 팀장이나 직무 전문가인 SME로 지정된 팀장 밑에 있는 뭐 차적 선임 네. 그분한테 제출해서 이제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갈 텐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무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조직 여건에 따라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네. 팀 단위로 자기 팀에 어떤 일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어떤 직무별로 태스크가 있고 이 직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팀 단위 직무조사 방법론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무분류 체계 수립에 대해서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일단 문헌조사에서 자료 받았어요. 그 다음에 TF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설명회도 했어요. 그리고 1차 업무조사서 배포가 돼가지고 네. 이제 수집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TF 입장에서는 이제 로데이터가 상당 부분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딱 두는 거예요. 네. 자, 두시고 나서 자, 예를 들면 인사부서가 있을 때 네. 지금 우리 회사 인사부서는 20명이에요, 인원이. 그래서 20장의 업무조사서 로데이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직도를 보고 우리 회사 직급 체계를 보고 직무분류 체계를 정리 이제 하는 건데 네. 이 포지션을 적절하게 우리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무 단위로 묶어낸다면 유사한 직무로 묶어낸다면 그럼 몇 개의 직무 정도가 나올까? 네. 이걸 확정하는 단계가 네. 직무 분류 체계를 확정하는 단계예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인사부서 예시인데 자, 수평적 직무 분류가 있고 수직적 직무 분류가 있잖아요. 네. 자, 수평적 직무 분류 보면 채용, 평가, 보상, 노무, 교육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네. 수직적인 직무 분류 보니까 총괄 담당, 보조 담당이라는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매트릭스로 지금 묶어가지고 수평적 직무 분류 전체를 인사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 거죠. 네. 채용부터 교육을 인사, 총괄 직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쪽은 채용 담당이 있고 평가는 평가 담당, 보상은 보상 담당, 노무는 노무 담당이 있고 특이한 게 노무 보조 담당이라는 직무까지 있고 교육은 교육 담당까지 해서 지금 수평과 수직을 매트릭스로 엮어보니까 총 7가지의 직무가 분류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예. 20명의 포지션이 네. 7개로 유사하게 묶어보니까 묶어지더라. 네. 이게 이제 지금 직무 분류 체계가 됐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직무 단위가 확정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네. 자,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는 유연한 개념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7개로 묶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노무를요 우리는 정규직 노무와 비정규직 노무로 수평적인 걸 더 잘게 쪼개고 싶다. 네. 이 정책상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성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것은 이 조직은 20명의 직위가 7개의 직무로 이제 확정이 됐고 네. 이 분류체계가 이렇게 확정됐다는 의미는 이 하나하나마다 직무 단위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네. 직무 기술서 명세서가 각각의 단위마다 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개의 직무 기술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직무 분류 체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작성을 하면 될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로데이터 수집되고 나서 직무 분류 체계까지 수립됐으면 최종 직무 기술서를 확정하는 단계인데요. 네. 자, 이 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직무 기술서와 유사한 형태의 양식으로 업무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무 단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현업 팀장이 TF에 들어오거나 SME가 TF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은 이 직무 기술서를 최종 정리해주는 작업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포지션 3개 업무 조사 쓴 게 거의 유사해요. 네. 약간 표현은 다르겠지만 네. 그런데 인사 담당이라는 직무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이 3가지 이 업무 조사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의 인사 담당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최종 다듬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해서 직무 기술서 빈칸에 좀 꽂아 넣는 느낌으로 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기술서 보시면은 아까 업무 조사서랑 되게 유사하죠. 네. 기본 정보, 직무 성과 책임, 직무 내용 등이 이제 쭉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아까 우리 인적 요건으로 정리됐던 이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무 명세서를 확정 지을 때는 아까 업무조사서는 철저히 작성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누구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SM이라든지 네. 뭐 리더라든지 또 HR과 네. 또 이 관점이 맞아야 돼요. HR의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HR은 회사 전체의 인재상이라든지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업무조사서를 통해서 확인됐던 뭐 의견들이 있지만 100% 다 반영할 필요는 없고 네. 그것이 조율돼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무기술서, 명세서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기술서 작성 방법까지 저희가 봤는데 네. 그럼 이걸 이제 작성만 하면 이게 끝이 나는 건가요? 네. 사실 출발이에요. 네. 우리 그 인사관리 구조도 보셨지만 네. 직무관리가 다가 아니라 네. 그냥 뭐랄까요? 소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요리를 할 때 네. 모든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게 음. 이제 소스이듯이 네. 직무가 제대로 정리되면 전체 인사관리 건강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된 거고 네. 자, 이를 토대로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제 요리에 연결시켜야 네, 되죠. 요 채용이라는 네. 요리, 평가, 네. 보상, 네. 육성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 네. 활용이 될 것이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고 썩어 있는 소스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큰일 네. 나죠. 네. 그래서 직무 관리도요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아.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이 일을 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이 필요할지는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현상을 잘 반영하려면 네. 최소한 1년 단위 만약에 큰 틀의 조직 변화가 있다면 즉시 이런 직무 기술서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뭐 성과 책임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요건도 좀 변화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시키고 수정하고 빼고 넣고 이런 작업들을 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정도로 네.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리에 비유해 주셨는데 저희 HR 레시피에 걸맞는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직무기술서 작성하는 1년의 과정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의 기준이나 우리 방향이 좀 명확해지고 직원이나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밝혔다시피 이 직무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 사회에서. 이 직무기술서를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출발점은 직무다. 그래서 업무의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야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잘 인정해줘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상해줘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시고 직무기술서 그거는 우리랑 안 맞아요. 뭐 우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상은 저희가 뭐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텍스트로 좀 읽어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우리 김복수 대표님의 스토리텔링 인사 노무관리 HR편 이 책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서 영상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는 제대로 된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시적절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